대체 좋은 운명, 나쁜 운명이란 무엇일까요? 운명에는 변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처음에는 부잣집에서 태어났지만 나이가 들면서 집안도 기울고 경제력이 떨어지면서 온갖 재앙이 끊임없이 닥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카오에 카지노 게임을 정말 잘하는 도박왕이 있었습니다. 실명을 말하진 않겠습니다만 스탠리오는 아닙니다. 스탠리오는 순수하게 머리를 썼지만 그 사람은 카지노나 마작을 할 때 도박머리를 썼습니다. 분야마다 실력자는 따로 있는 법이죠. 몇 년 전 홍콩에 정착했는데 집 한 칸조차 없이 살고 있습니다. 도박왕으로 이름을 날리던 때는 하루에 얼마를 벌었을까요? 손님이 많고 운이 좋으면 하루에 1억 원을 넘게 벌어들였습니다. 하루에 말이죠. 하루 1억여 원은 당시 홍콩 사람들에게 얼마쯤 됐을까요? 전 재산이 1억 원조차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걸 하루에 벌어들였죠. 하지만 55세쯤 되어 말년에는 거리에서 구걸하는 신사가 됐습니다. 홍콩에 정착한 뒤 철도변에서 사실상 불법으로 건축한 작은 양철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정부가 주는 기본주택에 들어갈 돈도 없었죠. 보살펴주는 사람도 없이 혈혈단신이었습니다. 소시적 도박에 빠져 엉망진창이 되었던 생활이 늙어서까지 영향을 미친 겁니다. 마약까지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분의 사진을 보니 눈빛이 정말로 깊었습니다. 불가사의하다고 느껴질 만큼 웬만한 영화배우보다 깊었습니다. 제 느낌엔 깊으면서 차갑고 지혜롭고 강교한 모든 감정이 눈에 녹아 있었습니다. 굉장히 긴 눈썹에 딱 봐도 범상찮은 인물이었죠. 한때 도박왕으로 이름을 알렸지만 지금은 제대로 된 방 한 칸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미천하고 가난했지만 심지어 고아였지만 훗날 대단한 인물이 된 사람들도 많습니다. 명나라의 개국 황제 주원장이 바로 그런 사례입니다. 지난번에 주원장 이야기를 들려드린 적이 있죠. 명나라 때 인물입니다. 주원장의 10대 때 이야기는 지난번에 한 적이 있으니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주원장은 10대 때 부모님과 형을 잃었는데 보름 안에 세 식구가 죽었습니다. 역사 기록을 살펴보니 확실히 당시에 전염병이 돌았더군요. 순식간에 세 식구가 죽었습니다. 형이 2명 더 있긴 했습니다. 주원장 가족은 타지에서 살고 있었는데 고향에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어 이곳저곳을 누비다 그 지역까지 이주해 왔습니다. 주원장의 가족이 이주한 지역은 현재 안일성, 봉양현 일대입니다. 타지에서 먹고 살기 위해 옮겨온 가난한 이민자 신세였죠. 자연재해로 먹을 것이 부족해지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원장의 가족은 몸을 의탁할 수만 있으면 어느 지역이든 정착하곤 했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안일성, 봉양현에는 일가 친척이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 지역엔 땅이 많은 대지주가 살았는데 농사를 지을 일손이 필요했습니다. 주원장의 가족은 그 집에서 소작농을 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전문 농업인이죠. 땅이 없기 때문에 남의 땅에서 농사를 짓는 겁니다. 그러던 중 전염병이 돌아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고 형도 죽었습니다. 나머지 형 2명은 대릴사위로 들어갔습니다. 대릴사위가 뭐냐면 어느 집에 딸만 있을 경우 대를 이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젊은 남자를 찾아 사위로 들이고 그 집안 아들처럼 가업을 잇게 하는 겁니다. 남자가 여자의 집에 들어가 삽니다. 이것을 대릴사위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알 겁니다. 가진 게 없던 주원장의 집안은
형들이 모두 대릴 사위로 들어갔습니다. 입에 풀칠을 날 수 있으니 신경 쓰지 않았죠. 보통 젊은 남자의 집안이 조금이라도 가진 게 있으면 부모가 아들을 대릴 사위로 보내지 않습니다.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하니까요. 중국인은 그런 것을 중요시했습니다. 보통은 여자 집에 들어가 대릴 사위 노릇을 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런 경우 아이가 태어나도 여자 쪽 성씨를 따라야 했습니다. 대릴 사위는 그런 식이었습니다. 형들이 있지만 모두 대릴 사위였습니다. 순식간에 많은 가족을 이룬 주 원장의 그때 나이가 겨우 15, 16세였습니다. 가족들이 죽고 상황이 그렇다 보니 거의 고아나 다름이 없었죠. 주 원장 이야기를 더 듣고 싶으신가요? 온라인 시청자들도 괜찮으세요? 별로라고 생각되면 화제를 바꾸겠습니다. 들어보면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원장과 조강윤 두 황제에게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가만히 곱씹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인간의 운명은 하늘이 정한 것이 아닐까? 각자 그 답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명나라를 세운 개국 황제 주원장. 그는 가난한 소장농의 아들로 태어나 절망스러운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결국 명나라의 황제가 되어 천자의 자리에 앉습니다. 그는 정해진 운명을 개척한 것일까요? 아니면 황제가 되는 것이 원래의 운명이었을까요? 주 원장이 자란 환경을 살펴보면 중국 안희성 봉양현에 살았을 때 글공부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와 마찬가지로 남의 집에 품을 팔며 생계를 이었죠. 땅에 있는 주인은 지주라고 불렸습니다. 선조들이 열심히 일해 번 돈으로 산 땅에 농사를 지어야 했는데 본인은 바쁘니 다른 사람을 불러 월급이나 식량을 주고 노동력을 교환하는 아주 합리적인 방식이었습니다. 주 원장은 어릴 적 지주의 집에서 소머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니었습니다. 소들을 산비탈로 몰고 가 풀을 뜯게 하고 계곡에 발을 헛디뎌 죽거나 도망가지 않도록 감시만 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주 원장이 어릴 적 저질렀던 못된 짓 얘기를 좀 해볼까요? 어릴 적 그는 나이답지 않게 큰 꿈을 가진 철부지였습니다. 왜 철부지라고 할까요? 아이들은 집이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 함께 어울리면 다 친구이지 않습니까? 주 원장은 친구들에게 곧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님 말에 잘 따르면 나중에 너에게 장군 자리를 주겠다. 조금 예쁘장한 여자에게는 나한테 잘하거라. 나한테 너희 집 만두를 가져다 주면 널 황으로 봉하겠다. 늘 이렇게 생활했습니다. 보통 아이들이 어울려 놀 때는 이런 허풍은 안 하지 않습니까? 기껏해야 자신이 무림의 고수라고 하지 왕이니 황제니 황으로 봉하겠다는 말은 잘 안 하죠. 하루는 그의 허풍을 좋아하던 동네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당시 주 원장의 아명은 중팔이였죠. 중팔이 형, 형 말을 잘 들으면 뭐 좋은 거라도 줄 거예요? 형은 황제라면서요. 어릴 적 주중팔이라 불린 주 원장은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죠. 그러다 어느 순간 머리가 반짝하더니 고기를 먹여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고기인데요? 소고기. 주중팔이 지주의 소를 몰지 않았습니까? 가난한 집 아이들은 소고기를 준다는 말에 흥분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형님을 따르겠습니다. 모든 명령만 내리세요. 저와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며 나를 황제 폐하라고 부르면 당장 소를 잡아다 주겠다. 고기를 먹을 수만 있다면 절이건 뭐건 모든 잘 기세였습니다. 다들 주중팔을 황제라며 지켜 세웠죠. 약속한 대로 모두가 절을 했으니 어쩌겠습니까? 소를 잡을 수밖에요. 소를 죽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일단 잡고 나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주중팔은 정말로 소를 잡고 나서 잠시 당황했지만 어쨌든 고기를 익혀다가 똘마니들과 배불리 먹었습니다. 지주에게 어떻게 해명을 해야 할까요? 소 한 마리가 통째로 없어졌는데요. 주중팔은 굉장한 개구장이었습니다. 어차피 속꼬리는 먹을 수 없으니 남겨뒀다가 산깨슬개 바위 틈에 꽂아두었습니다. 지주가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내 소는 어디에 있느냐? 산으로 도망갔습니다. 여기 바위에 남은 꼬리를 보세요. 꼬마라서 그런지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지주가 꼬리를 빼내어 살펴보니 칼로 베어져 있었습니다. 어디서 헛소리를 하는 게냐? 여기 피도 묻어 있고 소고기를 끓인 냄비까지 있지 않느냐? 지주가 불같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장난이 지나치구나. 너 때문에 손해가 막심하다. 맡겨둔 소를 잡아먹는 것도 모자라 거짓말까지 하다니. 한 번만 더 이러면 정말로 훔신 두들겨 맞을 줄 알아라. 목동을 바꿔야겠다. 그런데 지주가 목동을 바꾸기도 전에 주중팔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주중팔이 콜리게 시절 저지른 짓을 보세요. 너무나 기상천외한 생각에 엉뚱한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 재밌죠. 그 후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드릴싸위 하던 형도 달려왔고 장례도 치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떠들이 유민이었던 탓에 자신들의 땅이 없었기 때문에 부모님과 형이 돌아가셔도 묻어드릴 땅이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부모님이 소자기를 나던 지주의 집으로 가서 부탁을 했죠. 이 집에서 오래 일하신 부모님이 이리 돌아가셨으니 묻어드릴 빈 땅을 내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부탁을 들은 지주가 말했습니다. 내 소를 잡아먹은 것도 모자라 제전에 땅도 내놓으라고? 정말 양심도 없는 녀석이로구나. 못 준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니 주중팔도 굉장히 슬펐을 겁니다. 하늘도 함께 눈물을 흘릴 정도였을 겁니다. 옆집에 유시성을 가진 아저씨가 살고 있었는데 땅을 조금 갖고 있었습니다. 땅을 가졌다고 다 지주는 아니고 현지 주민들은 자기 땅이 조금씩 있었습니다. 그가 주중팔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우리 집 산비탈에 빈 땅이 하나 있단다. 어차피 농사도 짓지 않는 땅이니 부모님을 그곳에 묻어드리려무나. 고마운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그 이웃의 이름은 유계조였는데 가족 3명의 관을 짤 돈도 주었습니다. 가족이 3명이나 죽었으니까요. 관을 짤 돈도 주고 시신을 묻을 땅도 한 뼘 내어주었죠. 사나흘쯤 되는 날 주중팔은 고향 친구들에게 부탁해 부모님의 관을 들것에 실어 메고 갔습니다. 그 집에서 내어준 산비탈에 도착해 한창 구덩이를 파고 있는데 하늘이 후루룩 쾅쾅 하더니 갑자기 세찬비가 억수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관을 메고 있던 사람들도 빗소리에 놀라 황급히 몸을 피했습니다. 비가 쏟아지니 일단 몸부터 피했습니다. 잠시 후 비바람이 그치고 해가 떴습니다. 계속 작업을 하러 산비탈로 돌아가니 그 자리에 둔 관은 온데간데 없고 볼록한 봉분이 솟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세찬비가 내리자 가벼운 산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묽은 토사와 토성류가 쏟아졌죠. 그런데 마침 쓸려온 토사가 관 3개가 있는 곳을 덮어서 그대로 다 묻어버렸습니다. 하늘이 묻어준 것이죠. 정말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생각할수록 흥미로운 일화입니다. 이 일화는 주원장 본인이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며 직접 쓴 것입니다. 명나라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무덤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현재 안희성 봉양면에 위치한 명조릉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훗날 주원장이 황제가 되었기 때문에
황제의 명으로 만들어진 정원인 황과 원림에 안장됐습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찾는 유명 관광지입니다. 풍수적으로 아주 훌륭한 곳이죠. 좋은 운명과 나쁜 운명은 수시로 변합니다. 언제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힘든 감정은 정말 힘들어서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본인의 망상이 만들어낸 것인가요? 이것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자신을 알아야 하고요. 자신이 잘 살고 있는 건지 아닌지 모른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곤란합니다. 손자병법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피지기, 백전백승. 전쟁에서 자기 자신을 모르고 무작정 싸우려 들면 이기기 어렵습니다.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목이 달아납니다. 죽는 것이죠. 최소한 나를 알고 적을 알고 이것저것 따져본 다음 전쟁에 임해야 죽을 확률이 낮아집니다. 승리한다는 말은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혜에 관한 학설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을 아는 자는 지혜롭다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관찰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지혜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신을 아는 자가 박다는 말도 있습니다. 박다는 지혜보다 더 높은 경지입니다. 모든 것을 명료하고 반쯤 깨달음에 이른 상태입니다. 평소 스스로를 이해하거나 판단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좋은 운명과 나쁜 운명은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는 분들도 스스로 생각해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지금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좋은 운명일까요? 나쁜 운명일까요?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삶이 더 좋게 느껴지거나 알맞게 느껴지거나 뭔가를 이루기가 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 다른 질문 없나요? 없으시면 주원장에 관한 일화를 좀 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명에 관한 문제들이 이야기 속에 모두 들어있습니다. 수시로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 운명의 바다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우리의 운명을 마주해야 할까요? 주원장은 어려운 운명을 극복한 인물입니다. 처음부터 황제가 될 운명이었는지 아니면 자신의 노력을 통해 황제가 된 것인지 이야기를 듣고 각자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도 묻어드리고 장례를 치르러 온 형들도 대리사유를 했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형들은 가정을 지키러 돌아갔지만 이제 겨우 15살인 주중팔은 부모님을 잃고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죠. 집 근처 산 뒤쪽에 절이 하나 있었지? 이곳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며칠 머무른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찌된 일인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당장 갈 곳 없는 10대 소녀는 갑자기 그 절이 생각나서 일단 그 절에 며칠 몸을 의탁한 후 다시 생각해보기로 했습니다. 절의 이름이 황각사였습니다. 절에 가서 이름을 말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말하며 돌아가셨다고 하니 주지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에 머물러도 괜찮네. 옛날 자네가 어렸을 적 부친께서 이름을 올리셨다네. 우리는 자네를 출가시켰으면 했지만 부모님이 서운해하셔서 나중에 다시 생각해보기로 했다네. 이제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자네가 직접 왔으니 얼마든지 머물러도 괜찮다네. 이것도 인연이니 수행하게나. 마침 오늘 다시 찾아온 것을 보니 와서 편안히 머무르게. 그렇게 황각사에 머물며 수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먼저 불법을 배웠습니다.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참선 같은 것도 배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명확합니다.
책을 읽을 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예전에는 소를 치던 목동이었지 않습니까? 환각세에 오기 전까지는 글을 몰랐습니다. 아마 부모님도 글을 모르셨을 겁니다. 하지만 환각세에 온 이상 글을 배워야 했죠. 경전도 배우고 이치를 깨닫기 위해 스승님을 모시고 배워야 했으니까요. 조중팔은 글을 깨치고 경전을 읽으며 지식을 쌓아갔습니다. 원래부터 머리가 똑똑했는데 불법의 자비와 도리를 배우고 경전을 익히며 점점 더 성장했습니다. 그러다 큰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가뭄과 수해와 전염병이 돌아 사람들이 가난에 시달리고 사회가 불안하고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동요가 많은 시기였죠. 여기에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점은 당시가 원나라 말기였다는 사실입니다. 원나라는 누가 통치했죠? 몽골인입니다. 지금 중국의 지도를 보면 몽골의 일부가 중국에 속해 있지만 초원에 살던 유목민족에서 기원했기 때문에 밀농사와 벼농사를 짓던 중국 민족과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전쟁에 뛰어났던 몽골의 칭기즈칸은 유럽까지 정복할 정도였습니다. 유럽 어디까지 정복했었죠? 헝가리까지였습니다. 헝가리라고요? 이탈리아까지 갔었나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분명 헝가리까지는 정복했습니다. 중동 지역 나라들을 정복하고 유럽까지 파죽지세로 뻗어갔습니다. 전쟁에 매우 능했기 때문에 적들이 우수수 떨어져 나가고 적들은 투항하거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계속해서 영토를 확장하는 그런 역사적 상황이었죠. 유럽까지 정복한 다음에는 다시 아시아로 돌아왔습니다. 왜 아시아였을까요? 이미 정복한 중국 내륙뿐 아니라 베트남이나 미얀마 같은 주변국도 닥치는 대로 정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원래 전쟁을 즐기는 민족인데다가 어릴 때부터 마루에서 자랐고 칼로 고기를 썰어 먹는 일이 흔했습니다. 농사를 짓던 중국인들은 살인을 천인 공노할 죄로 여겼는데 몽골인들에게 살인은 마치 밥을 먹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행위였습니다. 당시의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은 지금과 달랐습니다. 닥치는 대로 적을 죽였죠. 그때는 송나라 시기였는데 앞서 송나라 얘기도 했었죠. 몽골인들은 당시 남송은 물론이고 남송을 침략했던 금나라를 멸망시키고 다시 남송도 멸망시켰습니다. 중국 남쪽 국경지대인 복건이나 광동 지역도 모조리 손에 넣었습니다. 전쟁에 정말 뛰어난 민족이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은 송나라의 마지막 황제를 굴복시키고 광동성 해변에서 애산 전투를 치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1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이 바다에 뛰어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나라의 제왕이 돌아가셨으니 함께 따라 죽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정신적으로 제왕에 대한 믿음이 강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아주 참혹한 일이었죠. 남송을 멸망시킨 이들이 바로 몽골인입니다. 중국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 국호를 원나라로 명명했습니다. 중국 역사상 송나라는 원나라로 교체되고 그 다음 명나라가 등장했습니다. 다시 청나라가 들어섰고요. 청나라 이후 현대에 이릅니다. 기나긴 역사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원나라도 나라만의 특색이 있었습니다. 몽골인들은 음주가무를 즐겼고 자신들의 토속신앙이 있었고
전쟁과 살인을 즐겼습니다. 거기다 마치 인도인들처럼 중국 사회를 4개의 신분으로 나눴습니다. 갑자기 역사의 시간을 빨리 돌리긴 했는데 언급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왜 원나라 말기에 이르러 천재지변 말고도 수많은 반란이 일어났을까요? 역사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방금 말한 4개의 신분제 때문입니다. 첫 번째 최상의 등급은 몽골족입니다. 유목민족이 최상의 등급이었죠.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었고 항상 남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생목인입니다. 생목인은 눈동자가 검은색이 아닌 색깔을 띤 것을 말합니다. 노란색, 푸른색, 보라색, 녹색 등. 어쨌든 중국인의 검은 눈동자만 아니면 다 유색 눈동자라고 했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색이었기에 유색 눈동자라고 한 것이죠. 세 번째는 한인. 한인은 중국 한족을 얘기합니다. 중국인들의 자신은 3등 국민이라고 농담 삼아 얘기하는 말들이 다 원나라 때 유래한 것입니다. 당시에는 중국인이 3등급이었습니다. 중국인은 주로 내륙 북방 지역에 살았죠. 네 번째 유형은 중국 양쯔강 이남의 남송의 통치 지역에서부터 광동성, 복건성, 대만 등과 호남성에 이르는 지역의 주민들이었습니다. 남쪽 할대에 남을 써서 남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남인들은 거의 아무런 권리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4개의 신분으로 나눴습니다. 역사상 왕조들의 통치에는 전쟁을 하거나 땅을 빼앗거나 인질을 잡거나 재물을 빼앗는 등 다양한 모습들이 있는데요. 전쟁과 약탈은 잘해도 통치는 제대로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한 나라가 세워지는 과정은 2단계로 나뉩니다. 첫째, 전쟁을 통해 기존의 왕조를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기존 왕조는 당연히 군사를 일으켜 나라를 지키고 적을 섬멸하려 하겠죠. 반란을 일으킨 자들도 이기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계속 죽여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군을 동원하여 살상을 저지릅니다. 하지만 나중에 더 이상 무찌를 대상이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때는 사람을 죽이는 대신 적절한 통치에 나서야 합니다. 문인들을 기용해야 하죠. 황제들은 이 사실을 잘 압니다. 주원장도 명나라 개국 황제가 된 후 이 점을 가장 먼저 알아차리고 문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무로서 난세를 평정한다는 철학으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무는 무력을 말합니다. 난을 평정할 때 쓰이죠. 난은 보통 백성들의 반란이나 외세의 침략으로 인한 난리를 말합니다. 무력으로 난을 평정하고 무력이 아닌 문으로는 백성들이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스렸습니다. 주원장이 환각사로 출가해 승려가 되어 수행하던 시기 민간에서는 백령교, 미륵교 같은 조직들이 여기저기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원나라 말기 통치계급 내부에서는 극심한 권력투쟁이 일어났고 백성들을 가혹하게 수탈했습니다. 무거운 세금 탓에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자 전국 각지에서 농민봉기가 잇따랐습니다. 조정팔은 여전히 절에서 수행 중이었죠. 2~3년쯤 되니 절의 승려가 급격히 불어났습니다. 흉년이라 입은 많아졌는데 절의 공약물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주지 스님이 말했습니다. 젊은 스님들은 행각승이 되어 밖으로 나가 탁발을 하셨으면 합니다. 절에서도 더 이상은 여력이 안 됩니다. 당시 주중팔도 젊었기에 행각승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가 탁발을 가장 많이 다닌 곳은 안희성 호주연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떤 곳이냐면 봉양현에서 그리 멀지 않고 그곳엔 농민 반란군이 많았습니다. 원나라 조정에 반기를 든 세력들이었죠. 주 원장이 몇 년간 행각승을 하며 떠들던 경험은 그에게 큰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아예 이 부분도 설명하겠습니다. 행각승은 길거리 홍보 마케팅과 비슷합니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길거리 또는 집으로 방문하며 물건을 파는 것이 쉬울까요? 큰 소리로 말씀해 주세요. 어렵죠. 멀쩡한 장정에 밥을 시주받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영업 중에서도 가장 어렵다는 첫 번째 단계인 대면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팔 수 있는 물건도 없이 맨주먹으로 돈과 쌀을 구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주중팔도 훗날 이때를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찬바람 소술하게 부니 부모님 생각은 절로 나는데 배고픔과 추위의 고통이 뼈아프게 괴롭구나. 정말 쓸쓸하고 고된 상황이었겠죠. 행각승으로 탁발을 하는 과정에서 주중팔은 훌륭한 언변력을 갖게 됐습니다. 그때의 경험을 통해 말솜씨가 늘었습니다. 언변이 좋지 않은 사람이 탁발을 하면 사지 멀쩡한 청년이 남한테 손이나 벌리고 다니느냐? 스스로 벌면 되지 않느냐? 하지만 불교의 교리는 출가한 자는 스스로 농사를 짓지 않고 중생에게 좋은 인연을 맺을 기회를 줍니다. 어째서 인연이라고 할까요? 탁발승에게 쌀 한 줌을 시주하면 불가와 인연을 맺는 것입니다. 공덕과 선행을 쌓을 기회를 얻는 것이죠. 이것을 불가와 인연을 맺는다고 합니다. 아주 설득력 있는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탁발이 쉽지는 않죠. 모두가 재해로 고통받던 시절이라 지금처럼 돈이 좀 있다고 해서 얼마를 내놓을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흉년이 들어 배고픈 사람에게 단돈 500원만 줄 수 있어도 훌륭한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주머니에 돈이 1,000원만 있어도 부담 없이 내어줄 수 있죠. 대만의 길거리만 봐도 구걸하는 사람들이 아주 당당합니다.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달려와서 손을 내밀고 돈을 달라고 합니다. 500원 정도는 거들떠도 안 보고 5,000원, 1만 원을 요구합니다. 그럼 저도 5,000원, 1만 원을 주곤 합니다. 미안해서 거슬러 달라고도 안 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적선을 넉넉히 하지만 옛날 흉년이 들었을 때는 시주도 못했습니다. 주 원장은 어려운 상황에서 훈련을 받은 격이었습니다. 주 원장의 머리가 왜 그리 비상할까요? 일종의 영업사원에 대해 어려운 훈련 과정을 몇 년 동안 계속했기 때문이죠. 중간에서 고충 해결사 역할도 했습니다. 출가한 사람이기 때문에 민간에 환자가 있거나 부부가 다퉈서 도움이 필요할 때 어떻게든 도움을 줘야 했습니다. 깨달음을 얻었든 아니든 시시비비를 가려달라는 부탁을 받곤 했습니다. 인간관계나 가족 문제 등을 해결해야 했죠. 떠날 때는 공양도 받아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엄청난 영업력, 설득력, 관찰력이 길러졌습니다. 게다가 그때는 이미 교육도 받고 글자도 깨치고 불경도 읽을 줄 알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훗날 대업을 이루는데 매우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으신가요? 뒷부분은 더 재밌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으시면 다음 수업 때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세의 부모를 잃고 출가승이 된 주중팔은 원나라 말 각지에서 농민봉기가 일어나던 시기에 행각승이 되어 세상을 떠돕니다. 과연 주중팔에게는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